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병간호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반사적으로 제 뺨을 3대나 때리셨죠. 그 다음 날 시어머니의 아들인 제 남편마저 구급차에 실려갔고 시부모님은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엑셀 표를 두드리며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폭탄처럼 울려댔습니다. 화면에 신우이 유리의 이름이 떴습니다. 벨소리가 어찌나 큰지 사무실 동료 몇몇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유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언니, 빨리 와.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대학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언니도 빨리 와. 손에 쥐고 있던 마우스가 책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윙 하고 울리더니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고혈압이 조금 있는 것 말고는 평소 감기 한 번 잘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다니요. 유리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어떻게 쓰러지신 거야? 지금 상황은 어때? 저는 가방을 챙겨들고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이힐 굽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숨이 차올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집에서 TV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소파 위로 푹 쓰러지셨어. 엄마는 놀라서 혼비백산하고 119 불렀는데 지금 심폐소생술 하고 있어. 언니 빨리 와. 엄마 혼자서는 감당 못해. 유리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팀장님께 집에 일이 생겨 조퇴해야겠다고 급히 말한 뒤 엘리베이터로 직행했습니다. 로비에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손이 다 떨렸습니다.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며 남편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어제 친구와 지방 출장을 갔는데 아마 지금쯤 KTX 안에 있을 겁니다. 40분 거리의 병원 가는 길이 마치 4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 계단에 서서 울고 있는 유리가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언니, 왜 이제 왔어? 오빠랑은 연락 안 돼. 아빠는 아직 안에 계셔. 저는 유리의 등을 토닥이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당황하지 마. 방금 지훈 씨한테 메시지 보냈으니까 금방 답장 올 거야. 응급실은 어디야? 유리가 복도 끝 붉은 등이 켜진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을 보니 시어머니가 문 앞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시아버지의 외투를 손에 꼭 쥔 채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은 뭘 하셔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은 호두알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악력이 어찌나 센지 손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왔구나. 내 시애비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어떻게 사니?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조여왔습니다. 평소 혈압 관리를 잘하셨는데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걸까요? 누가 알았겠니?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히 밥 먹고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었는데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바닥에 엎드려 있더란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거실에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보호자를 찾자 우리 셋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내예요. 선생님, 우리 남편 어떻게 됐나요? 환자분은 급성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오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편마비나 실어증 같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간병을 아주 잘해주셔야 해요. 의사의 말은 마치 돌덩이처럼 우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특히 편마비라는 단어에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급히 부축했고 유리도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앞으로 간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경험이 없어서요. 앞으로 24시간 내내 곁에서 지켜보며 재활 훈련을 돕고 밥 먹여드리고 몸 닦아드리고 욕창 생기지 않게 자세도 바꿔드려야 합니다. 아주 세심하게 돌봐야 해요. 안 그러면 회복도 더디고 욕창 생기기 쉽습니다. 의사는 보호자들끼리 상의해서 주 간병인을 정하라고 당부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시어머니는 벽을 짚고 잠시 서 계시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네 시애비 상태가 저러니 사람 손이 필요해. 네가 직장 그만둬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직장을 그만두라니요. 그래,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그것이 당연한 천륜이라도 되는 양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직장 좋아봤자 무슨 소용이니. 집에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내가 그만두고 시애비 병수발 안 들면 나 같은 늙은이가 하랴. 내 몸도 성치 않은데 조금 전까지 느꼈던 안타까움과 동정심이 그 몇 마디 말에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식어버렸습니다. 이 직장은 제가 대학 졸업 후부터 5년을 버티며 대리에서 팀장까지 승진한 곳입니다. 월급도 적지 않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만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저는 잡힌 손을 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직장은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월급이 적지 않으니 병원비에 보태고 전문 간병인을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간병인? 간병인이 제 식구만큼 정성스럽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자 주위 보호자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내 시애비는 내 남편의 아버지이자 너한테도 부모야. 네가 돌보는 게 당연한 도리지. 남의 손에 맡겼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셈이야? 간병인들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뇌졸중 환자 케어는 저희보다 훨씬 잘해요. 저는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만두면 집안 수입이 하나 줄어드는데 앞으로 재활치료비랑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요? 지훈 씨 혼자 벌어서는 어림도 없어요. 감당 못해도 해야지.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이야 없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내 시애비 잘못되면 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다. 서연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당장 내일 사표 내라. 안 그러면 넌 불효자야. 못 그만둬요. 저도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시아버님 돌보는 건 자식된 도리지만 저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지훈 씨는 아들이고 유리는 딸이잖아요. 왜 하필 저만 그만둬야 해요? 제 커리어는 제가 피땀 흘려 쌓은 거예요. 이런 이유로 포기 못해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제 말에 자극받았는지 눈을 부라렸습니다. 지훈이는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고 유리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직장 다니느라 바쁘지 않니? 너 말고 누가 있어?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애초에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집안에 네가 필요한데 핑계만 대? 당연하다는 그 세 글자가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최고급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제가 낼게요. 매일 퇴근하고 와서 돕기도 할게요. 하지만 퇴사는 안 돼요. 이건 제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내 마지노선이 시애비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냐?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몸을 떨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가 어쩌다 너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며느리를 들였을까. 내 시애비 잘못되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주변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동정하는 눈빛, 비난하는 눈빛.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속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이 집안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고 제 인생과 커리어는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파괴될 것입니다. 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심호흡을 하며 화를 눌렀습니다. 제가 모른 척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돕겠다는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간병하는 건 못해요. 안 할 거고요. 이 못돼 먹은 년,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하자. 옆에 있던 유리가 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해. 언니도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유리는 시어머니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말로 해요, 말로. 손찌검은 안 돼. 시어머니는 유리의 손을 뿌리치며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좋다. 그래. 직장 안 그만두겠다고. 어디 두고 보자. 너같이 냉혈한 여자가 우리 집안에서 발붙일 수 있나. 내 시애비 깨어나서 내 태도 알면 기가 막혀서 다시 쓰러지겠다. 히스테리를 부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시집와서 3년, 저는 시부모님께 깍듯했고 남편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집안일 대부분을 도맡았고 명절 선물과 용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저의 희생만을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 지훈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방금 문자 봤어. 상황 어때? 심각해. 생명에는 지장 없대. 근데 편마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서 간병이 필요하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어머니가 나보고 직장 그만두고 아버님 간병하라고 하셨어. 난 거절했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지훈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급해서 그러셨겠지. 아버지 상황이 간병인이 꼭 필요한 건 맞잖아. 일단 네가 직장 그만두고 아버지 좀 나아지시면 그때 다시 구하면 안 될까? 지훈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나마 남편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역시 시어머니처럼 저의 퇴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내 직장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지금 위치까지 오려고 5년을 버텼어. 다시 구한다고 이런 자리가 구해질 것 같아? 그리고 아버님 간병이 왜 나 혼자만의 책임이야. 나한테만 희생을 강요하지 마. 나 지금 지방에 있잖아. 내일이나 돼야 올라간다고. 유리는 회사 다녀야 하고 엄마는 몸도 안 좋으신데 너 말고 누가 있어? 지훈의 말투에 비난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이럴 때일수록 좀 따지지 마라. 가정이 중요해. 일이 중요해. 가정도 중요하지만 내 일도 중요해. 참지 못하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간병비 내가 낼게. 퇴근하고 와서 도울게. 하지만 퇴사는 절대 안 돼. 지훈 씨, 당신마저 내가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걱정되지 않는 것도 돌보기 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너무 과했습니다. 도대체 왜 소위 가정의 책임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끊는 것을 보고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아들도 자기 편이니 제가 결국 굴복할 거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도 그렇게 말하지. 내가 말했지. 이건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 내일 당장 사표 써라.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지훈 씨가 뭐라든 전 절대 안 그만둬요.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하겠지만 제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아요. 계속 강요하시면 저도 생각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중환자실 간호사가 나와서 면회를 하라고 불렀습니다. 잠시 싸움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유리와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튜브를 꽂고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강요와 남편의 태도를 떠올리니 그 슬픔은 단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이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게 놔둘 순 없습니다. 병실에 10분 정도 머무르자 간호사가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나오는데 복도 구석에 다다르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슬퍼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도끼 서린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이 너 마지막으로 묻겠다. 직장 그만둘 거야? 안 그만둘 거야?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소리를 지르니 옆 병실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우리 집안이 너한테 섭섭하게 한 적 있니? 집안이 어려울 때 네가 나서야지. 얼굴을 싹 바꾸는 시어머니를 보니 시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 혐오감이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퇴사는 불가능해요. 간병인 비용 대고 퇴근 후 돕는 것, 그 이상은 못해요. 돈, 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뭘 한다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간병인이 가족만 하겠냐. 게으름 피우다 밤늦게 주고 욕창 생기면 내가 책임질 거야. 좋은 간병인 구해서 제가 체크할게요. 시끄러워. 난 무조건 네가 그만두길 원해. 시어머니가 제 코앞까지 다가와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약속 안 하면 못 간다.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집안 책임을 져야지 어디서 상전 노릇이야. 가정의 책임이 저 혼자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훈 씨랑 유리도 자식인데 왜 다 저한테만 떠넘기세요? 지훈이는 돈 벌어야 하고 유리는 아직 어리잖아. 네가 제일 한가해. 시어머니의 고함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유리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언니 직장 다니는 거 힘들게 얻은 거잖아. 다른 방법 찾아보자. 무슨 방법? 너도 봤잖아. 이 냉혈한 년. 시애비가 저런데 지 일자리 타령이나 하고 있어. 제 일이 타령이라뇨. 저도 피땀 흘려 얻은 소중한 직업이에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 내 가장 큰 잘못은 불효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가락질하더니 소리쳤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저런 불효막심한 걸 며느리로 들였지. 오늘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왼쪽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때릴 줄은 몰랐습니다. 주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유리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엄마, 미쳤어? 시어머니는 손을 털며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때린 게 뭐,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뺨의 통증보다 모멸감이 더 컸습니다. 3년간 가족이라 믿고 헌신했던 세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를 때리셨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때렸다. 왜? 사표 안 낸다고 하면 계속 때릴 거야. 승낙할 때까지. 절대 안 해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죽여도 안 그만둬요. 이게 진짜.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짝, 이번엔 오른쪽 뺨이었습니다. 귀가 윙윙거리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하네. 며느리 불쌍해서 어쩌나.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비켜. 오늘 인연 뿌리를 뽑아 놓을 테니까. 시어머니는 유리를 밀쳐내고 제 얼굴을 향해 3번째 손바닥을 날렸습니다. 짝, 눈앞이 번쩍하더니 뺨이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픔을 넘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고
차갑게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시어머니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뭘 봐. 다 너 잘 되라고 효도가 뭔지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야. 저는 부어오른 뺨에서 손을 떼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세대 똑똑히 기억할게요. 기억하면 뭐 어쩔 건데? 내일 당장 사표 써. 안 그러면요. 제가 말을 끊자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또 때리실 건가요? 아니면 지훈 씨랑 이혼이라도 시키시게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유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 우리말로 하자. 할 말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모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 식구로서는 끝이에요. 전 집에서 나갈 겁니다. 시아버님 간병비나 병원비는 약속대로 부담하겠지만 다신 시댁에 발걸음하지 않을 거예요. 퇴사도 절대 없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서연이 너 가면 다신 못 들어올 줄 알아. 저는 손을 들어 휘휘 저어 보이고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얼굴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 어디야? 대학병원 앞이야. 시어머니한테 맞았어. 나 집 나올 거야. 뭐? 그 미친 노인네가 널 때려? 미경이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바로 갈게. 화단 옆 벤치에 앉아 멍하니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진심을 다하면 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부속품이자 하녀였습니다. 잠시 후 미경이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미경이는 제 부은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얼굴이 이게 뭐야? 미경이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지훈이 그 자식은 뭐 했어? 아내가 맞는데 가만히 있었어? 지훈 씨도 똑같아. 나보고 직장 그만두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경아, 나 진짜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어. 잘 생각했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차에 올라타며 병원 건물을 마지막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직 해방감뿐이었습니다. 미경이네 집에 도착해 얼음찜질을 하고 라면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 직장은 계속 다니고 시댁 식구들이 뭐라든 무시해. 미경이의 위로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 씨,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요. 나 집 나왔어요. 어머니가 내 뺨을 3대나 때렸어요. 더 이상 할 말 없네요. 아버님 병원비는 보낼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전송 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뺨은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걀 프라이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부어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아침을 차려주며 혀를 찼습니다. 그놈 전화 엄청 왔더라. 문자도 쌓였고 휴대전화를 켜니 지훈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엄마가 때린 건 미안하다고 했어. 그렇다고 집을 나가?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 꼴이 우습잖아. 빨리 들어와서 상의하자.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체면과 복귀만 종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경이가 인터폰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훈이 왔어. 지훈이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서연아, 얼굴이 왜 이래? 왜 이러냐니? 당신 어머니 작품이잖아. 엄마가 홧김에 그러신 거 알잖아. 사과하셨어. 근데 지금 아버지가 위중하신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지금 내 얼굴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제가 기가 막혀 묻자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때린 건 잘못했어. 근데 너도 이해 좀 해줘. 엄마도 늙으셨고 유리는 직장 다니잖아. 내가 잠깐만 희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희생, 이기적,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서 뺨 3대 맞고 집 나왔니? 내 인생 지키려는 게 이기적인 거야? 당신 월급보다 내 월급이 더 많은데 왜 내가 포기해야 해? 미경이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야, 김지훈, 너 제정신이야. 아내가 이 꼴이 됐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희생 타령이야? 서연이가 그 자리까지 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지훈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넌 빠져. 빠지긴 뭘 빠져. 서연이 너랑 별거한데 병원비 대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라. 지훈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짜야? 고작 이런 일로 별거하자고. 고작 이런 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한테는 내가 맞고 내 커리어가 박살나는 게 고작 이런 일이구나. 우린 안 맞아. 당신은 날 가족이 아니라 도구로 봤어. 안 돼. 당장 집으로 가자. 아버지 간병은 해야지. 지훈이 억지로 제 팔을 끌려하자 제가 뿌리쳤습니다. 싫어. 돈은 댈게. 간병인 써. 난 안 가. 정말 이럴 거야. 짐 가지러 갈 거야. 이혼 서류 준비할 때까지 짐 좀 뺄게. 결국 우리는 함께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들어오니 아주 영 끊는 줄 알았다. 저는 대꾸도 안 하고 안방으로 가서 캐리어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멈춰? 제 짐 싸서 나갈 거예요. 지훈이 말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아빠 낳고 나서 얘기해. 이미 끝난 얘기야. 저는 옷들을 캐리어에 쑤셔 넣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 아니, 정리할 시간을 갖자.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나가기만 해봐. 다신 못 들어올 줄 알아. 지훈이가 너 받아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세요. 저는 짐을 다 챙겨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알면 쓰러지실 거야. 당신이 잘 설명해. 난 내 할 도리 다 했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미경이네 집에서 출퇴근하며 지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나오라고 해. 이 불효막심한 년, 시어머니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전화를 받고 내려가 보니 로비가 난장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통곡하며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시애비가 병원에 있는데 며느리라는 게 병수발은커녕 도망을 가.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그때 우리 부서 부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분 끌어내세요. 업무 방해입니다. 네가 뭔데 그래. 저는 서연 대리 상사입니다. 가정사는 댁에서 해결하시죠. 여기서 행패 부리면 경찰 부릅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이라는 말에 꼬리를 내리고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부장님은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힘들면 며칠 쉬어도 돼. 일 걱정은 말고. 아닙니다. 일하는 게 더 편해요.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 덕분에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따냈고 회사에서 인정받아 이사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50%나 올랐죠. 미경이와 축배를 들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타협하지 않은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그동안 지훈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리를 통해 들으니 시어머니가 간병인들과 싸워서 계속 그만두는 바람에 본인이 직접 간병하느라 골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퇴근 후 병원과 집을 오가느라 피폐해졌고 스트레스를 술과 야식, 게임으로 푼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유리가 울며 전화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좀 이상해. 계속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대. 병원 가보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언니가 좀 말해줘.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옛 정을 생각해서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 가봐. 당신 몸 상태 안 좋아 보여. 신경 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잘못되길 바라는 거지? 지훈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고 다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단이 났습니다. 회의 도중 유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오빠가 쓰러졌어. 지금 구급차 탔어. 지훈이 급성 췌장염과 고혈압 합병증으로 쓰러진 겁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집안의 두 남자가 모두 쓰러진 것입니다. 의사가 나와서 상태가 심각하다며 중환자실 ICU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안 들어와서 그래. 네가 밥만 잘 챙겨줬어도 지훈이 저렇게 안 됐어. 이 며느리 잘못 들인 탓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가 술 마시고 게임하고 몸 관리 안 한 게 왜 제 탓이에요? 저는 이미 경고했어요. 지훈이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며칠 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면회를 갔습니다. 튜브를 꽂고 누워있는 지훈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 듣는 게 아니었어. 다시 돌아와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늦었어. 난 이미 마음 정리 끝났어. 병원비는 내가 낼게. 하지만 간병이나 재결합은 없어. 서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당신 가족들이 있잖아. 난 이제 남이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유리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병인 쓰세요. 비용은 청구하시고요. 그리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도장 찍어주세요. 결국 지훈은 퇴원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만난 지훈과 시어머니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이혼 확정 판결을 받고 나오는 길,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는 미경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진짜 자유다. 1년 후 저는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제 명의의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주말이면 요가를 하고 베이킹을 배우며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베란다 창가에 앉아 홍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굴복했다면 지금쯤 병원비와 간병에 찌들어 시들어 가고 있었겠죠. 결혼 생활에서 희생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예의입니다. 제가 겪은 이 폭풍우가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등대 같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야말로 진짜 시작이니까요.